2024년 12월 17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 건설 현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여회장이 갑자기 현장 점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한 명의 일용직 노동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작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감춰진 비밀, 한 여자의 죄책감, 그리고 한 청년의 눈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자리를 뜰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2024년 12월 17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층 마천루의 최상층 대성그룹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회의실에는 임원 12명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김민서 회장, 58세.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재벌 총수.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 보고서는 다 봤습니다. 건설 부문 수익률이 7% 하락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 담당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변명은 됐고요. 대책을 말하세요. 김민서. 그녀는 냉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감정은 사치, 눈물은 약점. 비즈니스에서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여자에게도 단 하나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1994년 11월 23일. 당시 28세였던 김민서는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재벌 총수의 딸이 신분이 불분명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이것이 알려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비밀리에 낳고 먼 친척 집에 맡기기로. 아이의 이름은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준서라는 이름만 불러주고 그녀는 다시 재벌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94년 11월 23일 아이를 돌보던 친척이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그날 김민서는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 이사회에 가야 할까? 그녀는 이사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3살배기 아이 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30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김민서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로 돌아옵니다. 회의는 끝났고 김민서는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에 신림동 건설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나요? 이미 언론사에 공지가 나갔고 사진 촬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그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기다려온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4년 12월 17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신림동 건설 현장. 22층짜리 오피스텔 공사장.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한 청년이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준서, 33세, 일용직 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고아원에서 자랐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건 오직 자신의 육체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작업. 벌써 8시간째 쉬지 않고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자루에 25kg. 하루에 나르는 자루만 200개가 넘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갑은 해진 지 오래였고 작업복은 먼지로 새하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돈을 못 받으니까. 오늘 받을 돈으로 내일 먹을 밥을 사야 하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장에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회장님 나오신다. 다들 정리 좀 해. 현장 소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동자들이 후다닥 작업을 멈추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준서도 들고 있던 시멘트 자루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검은색 벤츠 2대가 현장 입구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비서 2명과 경호원 4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김민서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둘러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왔습니다. 하얀 헬멧을 쓰고 깨끗한 구두를 신은 채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그 더러운 현장과 대비되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수고들 하시네요. 김민서는 형식적으로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실 이런 현장 점검은 그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사회에 보고할 사진 몇 장만 건지면 되는 일.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다시 시멘트 자루를 들어 올리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김민서의 시선이 그에게 멈췄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청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복은 먼지로 희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갑은 해진 지 오래인 듯 군데군데 실이 풀려 있었습니다. 어깨엔 시멘트 자루를 메고 있었고 그 무게에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 무엇보다 땀이 흐르는데도 이를 꽉 담은 표정.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김민서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김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죠?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 현장 인부라서 명단에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무거운 자루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김민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김민서는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3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본 내 아들의 눈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먼지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청년의 눈동자만이 김민서의 세계에 존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30년 동안 단련된 강철 같은 멘탈이 단 1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김민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제 차로 데려오세요. 네. 회장님 무슨. 지금 당장이요. 김민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당황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 후 준서는 경호원에게 이끌려 김민서의 차 앞에 섰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헬멧을 벗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말투, 괜히 죄부터 인정하려는 태도, 평생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 그 모습에 김민서의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차에 탑승해 주시겠어요? 준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이 자신 같은 일용직 노동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데 차에 태우겠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고 가죽 시트는 푹신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더러운 작업복이 시트를 더럽힐까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민서는 준서를 바라보며 평생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질문을 나도 모르게 꺼내고 말았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나요?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그걸 물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민서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찾던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준서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민서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있었고 중요한 계약이 있었고 그녀는 결국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김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그녀는 28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자유였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아닌 그저 평범한 여자로 사는 것.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미술을 전공하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김민서가 재벌가의 딸인지 몰랐고 김민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김민서는 자신이 돈이 아닌 사람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캠퍼스 뒤 작은 카페에서 만났고 한강공원을 걸었고 밤하늘의 별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민서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28배 나이에 졸업을 앞둔 시점에 그리고 곧 그룹의 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우진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것도 임신했다는 것도 그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진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지만 김민서는 숨었습니다. 아이는 비밀리에 낳았습니다. 병원도 아닌 개인 산부인과에서 그리고 먼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준서라고 지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재벌가의 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친척 집에서 자랐고 김민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몰래 그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절대 품에 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놓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1994년 11월 23일
그날이 왔습니다. 친척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살배기 준서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김민서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룹의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민서의 아버지, 즉 그룹 회장이 후계 구도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김민서가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택할 것인가, 미래를 택할 것인가. 그녀는 이사회를 택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회의 끝나면 바로 갈게. 하지만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밤 10시가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민서는 급히 차를 몰고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살배기 준서도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김민서는 미친 듯이 집 주변을 뒤졌습니다. 동네를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룹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민서는 그날 밤 혼자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회장실로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물을 닦고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그날 이후 김민서는 변했습니다. 냉철해졌습니다. 무자비해졌습니다. 감정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얼음 밑에 얼마나 뜨거운 죄책감이 숨어 있는지. 30년 동안 그녀는 준서를 찾았습니다. 매년 생일날이면 사설 탐정에게 돈을 쥐어주며 다시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김민서는 58세가 되었고 준서는 이제 33세가 됐을 것입니다. 살아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그녀는 매일 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2월 17일 그녀는 건설 현장에서 한 청년을 봤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의 눈을 가진 청년을. 차 안의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민서는 준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태어난 날을 알고 있나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고아원 기록에는 1991년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민서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1991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히는 11월 12일. 고아원 이름이 어디였나요? 서울 은평구에 있던 희망 고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요. 김민서는 그 고아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설 탐정이 조사했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준서라는 이름의 아이는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아시나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5살 때 처음 기억이 시작됩니다. 그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가끔 꿈에서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제 손을 잡고 걷는 여자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김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단순히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 수도. 혹시 혈액형을 아시나요? AB형입니다.
김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AB형이었습니다. 준서의 아버지 우진도 AB형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혹시 점이 있나요?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김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 준서도 태어났을 때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민서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요? 왜요? 김민서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가 30년 동안 찾아온 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제 어머니는 가난한 분이셨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제 착각이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김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김민서는 서울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에 연락했습니다. VIP 고객 전용 라인으로 긴급 의뢰를 넣었습니다.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결과만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준서는 강남의 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서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체열을 했고 검사 샘플은 즉시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5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서는 거액을 지불하며 48시간 안에 결과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구소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48시간은 김민서에게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회의를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보고서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준서라면? 30년 만에 아들을 찾는다면?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아니 용서받을 수 있기나 할까? 준서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았던 자신에게 갑자기 재벌 어머니가 나타날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그렇다면 평생 궁금했던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오후 2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에서 혼자 앉아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희망을 잃는다면?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의 결론을 읽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 결론 생물학적 모자 관계 확인됨. 김민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순간에 쏟아졌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비서들이 밖에서 놀라 문을 두드렸지만 김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그녀의 아들을. 2024년 12월 22일 김민서는 준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이었습니다. 준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택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고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너무 넓고 화려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민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민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준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민서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이준서,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닙니다. 김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친척 집에 맡겼는데 제가 단 하루 늦게 간 사이에 당신은 사라졌어요.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매일 매순간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준서는 화가 났습니다. 왜 저를 친척 집에 맡겼습니까? 왜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김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벌 그룹의 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알려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상황이었어요. 저는 겁이 많았습니다. 당신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김민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맡긴 거예요. 언젠가 제가 준비되면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당신은 사라졌고 저는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았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고아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김민서도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김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분이었어요. 대학 시절 만났던 미술 전공 학생이었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김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알게 됐지만 만날 수는 없다는 것. 그것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김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들어줄게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김민서는 명함을 꺼내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금액을 적고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10억 원이었습니다. 일단 이건 받으세요. 당장 생활하는 데 필요할 겁니다. 준서는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10억 원.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할 돈.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이걸 받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김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에 소식이 새어나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준서의 전화기는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현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며칠 후 김민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 있으세요.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준서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 가구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고시원 3평 방에서 살던 그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인가? 나는 누구인가? 일용직 노동자인가 아니면 재벌의 아들인가?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준서는 받았습니다. 이준서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저는 대성그룹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회장님의 다른 가족분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준서는 불안했지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그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서 씨. 저는 변호사 최진혁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서 회장에게는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아들 김도연 씨입니다.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김민서는 30년 전 준서를 잃은 후 10년 뒤에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김도연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도연 부회장과 그 가족들은 당신의 등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승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룹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 안에 합의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성그룹의 경영권과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200억 원의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하지만 동시에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찾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김민서 회장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상속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 내부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이 제안은 일주일만 유효합니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김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도연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과거 행적 의혹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준서가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사기 전과가 있다거나 모두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준서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싸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민서는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허위 기사를 낸 언론사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살던 아파트 앞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경호원이 막아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준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김민서는 준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준서는 김민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우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대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이준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김민서는 이사회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준서는 제 아들이고 대성그룹의 적법한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도연 부회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룹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김민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룹의 안정보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준서는 제 아들이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6대6, 동률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김민서 회장의 몫이었습니다. 김민서는 선언했습니다. 이준서를 이사회 멤버로 선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도연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김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사회에 들어가야 합니까? 저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김민서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하지만 준서는 불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며칠 후 준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서를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사회를 사퇴하겠습니다. 김민서는 놀랐습니다. 왜요? 당신의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찾았는데 제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김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돈이나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찾았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민서는 준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서는 공식적으로 상속권과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서와의 모자 관계는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서는 준서를 위해 별도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준서복지재단.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김도연 부회장도 준서의 결정을 듣고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둘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형님을 라이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네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경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김도연은 준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형님. 준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준서의 34번째 생일. 김민서는 저택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서, 김도연 부회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몇몇 가까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34개의 촛불. 준서는 그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을 빌어요. 김민서가 말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김민서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머니를 찾는 게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김민서는 준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김민서와 준서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힘들지 않았어?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특히 겨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고아원의 난방이 잘 안 돼서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따뜻한 곳에 있을까? 나를 생각은 할까? 김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났죠.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김민서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김민서는 준서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걸 열어봐. 준서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용 팔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민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채워줬던 팔찌야. 내가 사라진 후에도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너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서는 그 팔찌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잊지 않아주셔서.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니?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며칠 후 준서는 김민서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민서는 놀랐습니다. 우진 씨를요? 네.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만나고도 싶고요. 김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찾아볼게. 대성그룹의 자원을 총동원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으로 30년간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민서와 헤어진 후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찾아냈습니다. 정우진은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김민서와 준서는 함께 파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학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간판에는 우진 미술학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새었고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진은 손님들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찾으세요? 김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 저예요. 우진은 김민서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 씨? 오랜만이에요.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왜? 김민서는 준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우리 아들 준서예요. 우진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얼굴. 김민서의 눈을 가진 청년. 아들이라고요? 네. 제가 당신을 떠난 후에 낳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우다가 잃어버렸고 최근에 다시 찾았습니다. 우진은 주저앉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끝내라고 말한 후 세 사람은 학원 안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겁이 많았어요. 재벌가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해요? 제 아들을 알 권리조차 없었습니까? 김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곧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라고 했죠? 네. 잘 자랐네요. 힘들었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우진은 준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헤어질 시간이 되자 우진이 말했습니다. 자주 만나도 될까요?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니까요. 2026년 11월 12일. 준서의 35번째 생일. 이번에는 더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민서의 저택 정원에서 열린 가든 파티였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도연 부회장과 그의 가족, 우진, 준서 복지재단의 직원들, 그리고 준서가 고아원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까지. 준서는 정장을 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재단은 1년 동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국 신계 고아원과 협력해 1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취업 지원을 했습니다. 준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김민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아들 준서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 저는 30년 만에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제가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김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냉혹한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감정은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김민서는 준서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준서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김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어머니 역할을 할게.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도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준서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가족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김민서였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김민서는 준서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내 어머니, 행복하니?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김민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해요. 너를 찾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모자. 이제 그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서와 준서는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채우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민서는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아들을 찾았습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셋째,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준서는 200억 원을 거절하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누군가를 찾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민서와 준서처럼 30년이 지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